유튜브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랑 오늘 나눠볼 얘기가 참 많은데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중국이 가라앉는다. 네. 중국의 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네. 이런 기사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중국 하면 뭔가 베일에 쌓여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요즘에 좀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도 부동산 때문에 이미 무너졌을 텐데 네. 중국은 무너지지는 않고 있어요. 2017년 통계가 있는데 2017년에 중국 가계조사를 한 아주 희귀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중국의 빈집, 아파트 중에 네. 빈집이 6,500만 채였어요. 그게 전체의 21%. 그러니까 3억 1,000만 채 중에 전체. 네. 그 중에 6,500만 채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 팔렸어요. 네. 팔려서 누군가 주인은 있는데 네. 아무도 쓰지 않는 집이 6,500만 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 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뭐 8천만 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억 채가 됐다고 하기도 하는데 뭐 분명한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집들이 비어 있다. 네. 주인은 있다. 근데 비어 있다. 그래서 유령 도시, 고스트 시티라고 하는 게 전국 곳곳에 그렇게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그렇게 있어요. 집의 양이 어마어마하니 그게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지만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방일수록 그런 게 많은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샹하이나 셴젠이나 베이징 같은 이런 대도시들 있잖아요. 네. 대도시는 또 집을 못 구해서 또 난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예를 들어 셴젠 같은데 홍콩에 접해 있는 중국 도시잖아요. 네. 중국의 첨단 산업이 뭐 거기 다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도시인데 여기는요. 그 도시의 1인당 가구의 1인당 연간 소득 그걸 가지고 집값으로 나눴을 때 네. 그 몇 배냐? 40년치를 모아야 집을 한 채 산다. 뭐 한 네. 2베드룸 정도. 네. 이런 상태지요. 우리나라는 한 20 네. 또는 그 밑에 한 15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도 아우성을 치는데 네. 중국은 그게 40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집을 못 구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빈집이 뭐 6,500만 채인지 1억 채인지 알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집들이 비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 이상한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예, 이해가 안 매우 되는. 비정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고 네. 근데 그러면 주인들은 그 빈집을 왜 갖고 있느냐? 네.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집값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좀 뜸하지만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꼭 세를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라는 생각들을 또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집값은 오를 거니까. 그 집값은 왜 올랐느냐? 그러면 네. 살지도 않는 집을 네. 돈 때문에 올랐어요. 돈 그러니까 때문에. 중국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집을 사게 한 거죠. 말하자면 돈을 풀어서 개발업자들에게 집을 짓게 만든 거고 그 사람들은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어떻게 됐든 사놓자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얘기만 들었을 때도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해질 경우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굉장하죠.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이 전체 GDP 중에서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건 생산 활동이잖아요. 네. 그 생산 활동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30%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5%예요. 네.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보면 대개 20%에서 15%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죽으면 중국 경제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30%가 멈춰선다 하면 큰 일인 거죠. 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있었느냐? 네. 돈줄을 조였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부채, 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 자산에 대해서 뭐 70% 빚이 70%를 넘어가지 못하다든가 아무튼 빚을 줄이는 정책을 썼거든요. 네. 썼더니 헝다그룹 같은데 그런데 부도났잖아요. 네. 부도난 개발업자들이 48개나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부도 상태로 몰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고 공사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게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들은 다 선분양이에요. 우리나라도 선분양이지만 다 선분양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땅만 있는 상태에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개발업자들이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근데 집 짓는 데 쓰기보다는 다른 데 사업을 확장하는 데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뭐 계속 돈은 들어오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잖아요. 많은 데서.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거기다가 먼저 선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고 모기지 보이콧 운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잔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면서 또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공사가 다 중단되다 보니까 30% 전체 생산활동의 30%가 멈춰서게 되는 것이고 이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돈줄을 조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라 라고 하는 특명이 시진핑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부동산에 돈을 풀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참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중국이 진퇴양난인 게 정치적으로도 또 진퇴양난입니다. 이 부동산을 죽이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농촌에 있는 중국 인민들이 엄청난 박탈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중국에서 새 집을 사는 사람들, 특히 도시의 집을 사는 사람들, 비싼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도시에 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적. 지방 사람들은 도시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아예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중국의 도시 사람들, 셴젠이라든가 샹하이라든가 베이징이라든가 텐진이라든가 이런 대도시의 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번 거죠. 하지만 농민 공인이 아무튼 그 중국에 뭐 6억이 된다느니 8억이 된다느니 하는 그 농민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고 자 이러다 보니 이게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안 그래도 중국에서는 평등한 걸 주장할 텐데요. 예, 예. 평등하고는 전혀 먼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내세웠던 거고 공동부유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부동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말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집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네. 투기용이 아니고 거주용이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밖에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이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 생산활동의 30%나 차지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리자니 도시민과 농민 간의 이 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벌어질 거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큰 문제가 돼버린 것 같은데. 해결을 못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사실 교수님 중국 하면 세계 경제 규모 2위의 중국 이렇게 불렸을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고 급격한 지위를 달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위기 앞에 선 배경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돈을 풀었다가 조였다가 이 어떤 화폐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터진 걸까요? 그렇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를 계속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 공항들이 비어있는 공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비행기가 안 다니는 공항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은 거는 뭔가 그렇게 해놓으면 잘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최소한 그 공항을 짓는 동안은 뭐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산되는 듯한 기분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굉장히 그런 성격이 강한 거고요. 주택도 그렇고 고속철도며 고속도로며 그 지난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들에 투자를 했던 거죠. 그것들이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거를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이게 쓸데없는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나중에도 쓸모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쓸모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왜냐하면 워낙 뭐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도 쓸모가 있는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택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6천만 채, 1억 채가 비어있다, 빈집인 상태로 있다는 거는 진짜 쓸모없는 집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거는 만들면 만들수록 망하는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 동안은 성장을 하는 거죠. 뭐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GDP에도 막 들어가고 뭐 물건도 돌아다니고 누가 급여도 받고 그러니까 정말 뭐가 되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인데 일반 시장 경제 국가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터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도 부실이 되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부실이 되고 그러니까 부도가 나게 되고 그래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 특히 이 통계를 국가가 통제를 하고 또 은행 시스템을 국가가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터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부도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들이 다 국영이니까 그렇죠. 계속 연장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계속 연장해주면 되는 거고 또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서 시중은행한테 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대출해주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중국이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부동산 부분은요. 중국이 급부상했던 동력은 결국은 부채였다. 그리고 부채였다. 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그랬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투자들, 그러니까 낭비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 1991년에 붕괴된 네. 소련도 같았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중국의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가늠을 해보려면은 네. 그런 전적을 한번 또 찾아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특히 2013년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은 소련하고 매우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등소평 집권 때는 그거에서 좀 멀어졌다가 다시 소련 시스템하고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련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1930년대 스탈린이 집권을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40년대부터요.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어갑니다. 막 15% 막 이렇게 돼요. 중국이 2000년 이후에 10%씩 성장을 하잖아요. 네. 소련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1970년대까지도 거의 10% 성장률을 이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의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아무튼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조만간 소련이 미국을 넘어선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50대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이라면 사무엘슨의 경제원론을 아마 다 가지고 배워주셨을 거라고 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였고 제1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 아무튼 대표적인 세계 경제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960년대 했던 예언이 있어요. 계속 그 예언을 이어가는데 1984년이면 소련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련이 망할 때까지도 그걸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망했죠. 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거예요. 아니,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가 네. 그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했던 데에는 또 그의 그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 객관적인 자료들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공식적인 경제 성장률 그 통계치를 보면 다 10%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안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공장들이 세워지니까 뭐 있잖아 어쨌든 간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런데 그 진실이 무엇이었냐는 나중에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공장들을 들어가 봐서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쓸모없는 공장들이었던 거고, 여기서 뭘 했지?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을 인수해서 뭐 제법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그 대우그룹이 망한 그 소련권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 있잖아요. 폴란드니 무슨 뭐 체코니 또 우즈베키스탄이니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망한 공장들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살려내는 역할로 그야말로 칭기스칸 대신에 킴기스칸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그렇게 휘젓고 다녔는데, 그 배경에는 정말 형편없는 과거 소련권의 그 공장 생산 시설들을 인수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거를 자본주의 방식으로 살려냈던 거예요. 그럼 네.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이 소련의 예를 들어주신 거는 네. 앞으로 우리가 중국의 미래를 뭔가 예측을 해볼 때 겉으로 봐서는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유니버시티 홍콩, 그러니까 홍콩 대학의 디케토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중국도 비밀 자료들을 공개를 하더라고요. 뭐 시간 지나면 미국 자료들 그런 게 많잖아요. 비밀 문건들을 공개한 거를 가지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중국의 변화를, 그러니까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추적해서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빚입니다. 그 중국 공산당 정부 공무원들이 빚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막냐? 이거 돌아오는 부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다는 것이 비밀 문건 공개되면서 드러나더라고요. 지금 중국도 아마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과거 소련처럼 완전히 돌아가 버리면 그걸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네. 뭐 빚 없다고 하자 하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자본주의가 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적당히 자본주의를 하면서도 빚 문제를 어떻게든 뒤로 미루자고 하다 보니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와도 너무나도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궁금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 이렇게 중국이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중국 경제에, 중국 내수에 부동산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죽게 되면 그만큼 중국 내부의 소비가 줄어들고 외국으로부터 뭐 수입하는 것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네. 뭐 한국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 중국인데, 뭐 그중에 제일 큰 부분은 반도체 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생필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생산이 줄어든다, 한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지난 한 30년 동안 한국이 소위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훌륭하게 넘어섰잖아요. 네. 1만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 3만 5천 달러 국가로 왔단 말이에요. 뭐 정말 일본 이후에 정말 성공적으로 그 함정을, 그 트랩을 극복한 나라인데,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이었어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됐고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원자재를 필요로 했고 그거를 한국에서 다 공급을 했던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가 $10,000에서 $30,000 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오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상태가 된 겁니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시작했고 또 중국의 내수가 저렇게 이제 줄어들 상황이 되고 그래서 수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 됐고 이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중국 문제가 한국인들에게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피부에 와닿는 건 일단 즉각적으로는 수출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네.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네.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또 반면에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그 정도로 위험해졌다면 네. 우리나라 부동산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자산의 상당수는 부동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도 또 상당한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네. 거의 한 2배 정도 뛴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돈을 풀었다.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그것 때문에 다 집값이 뛰었습니다. 집값만 뛴 게 아니고 주가도 뜨고 암호화폐 가격, 코인 가격도 뛰고 제일 많이 뛴 게 코인 가격이죠. 네. 돈을 풀어서 집값이 뛰었다라고 하는 요인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이건 한국의 매우 특이한 현상인데 이거는 다주택 규제 때문에 뜬 겁니다. 다주택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집을 여러 채 가지기보다는 가장 비싼 걸로 한 채만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주할 집 한 채를 최대한 비싼 걸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이 현상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비싼 집일수록 더 비싸진 겁니다. 싼 집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1인 가구용 주택들 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뭐 한 10평 뭐 8평 이런 1인 가구용 주택들은 값이 떨어졌죠. 네. 오히려 값이 떨어져서 심지어 지금 깡통 전세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주택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집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팔아야 돼요. 근데 살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없으니까 값만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근데 비싼 집은 엄청나게 뛴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이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주택 시장에서 현상은 첫째는 금리가 낮아져서 돈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떴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주택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현상 때문에 비싼 집일수록 더 비싸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다주택 규제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다주택 규제가 달라질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이 다주택에 대한 편견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투기꾼이고 투기꾼은 도둑놈 비슷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다주택 규제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똘똘한 한 채 현상도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근데 달라진 거는 뭐냐? 이거는 금리가 높아졌다는 거죠. 금리가 높아진 것은 미국 연준의 금리가 높아져서 전 세계 금리가 따라 높아지는 현상이 하나 있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또 금리가 높아진 한국의 그 시장 금리가 높아진 이것이 지금 겹쳐서 뭐 시중에 자금난이 굉장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은 금리 때문인 거죠. 돈줄을 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중국 정도가 될까?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국 정도까지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설업자들이 중국처럼 그렇게 뭐 돈을 빌려다가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이 돈줄이 조여진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대부분이 부도 상태가 된다든가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뭐 최근에 이 건설 현장들이 중단되는 데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중국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그 정도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다. 최근에 이 환율,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보면 한 1230원대 요 정도로 있으니까 더 이상 조인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 부분이 어려워지기는 하고 또 집값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로 떨어질까? 그렇게까지 한국은행이 돈줄을 조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가 중국 부동산의 현재 혹은 미래의 모습은 아니다. 네, 그건 구조가 다르죠. 네, 그런 구조가 다르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그런 미래가,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 라는 부분. 우리 개인들은 지금 그런 중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어떻게 또 삶에 또 반영을 해야 할지 그 부분도 좀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중국 요인은 굉장히 위험하죠. 한국의 앞날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공장이었단 말이죠. 그 세계의 공장이면서 시장이었던 이 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들하고 서로 이제 갈라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중국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서방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시장이 작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서로 잃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잃게 되면 그것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만큼 생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공장들의 생산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평균적으로 보면 생산 규모가 줄어들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줄게 되고 원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 또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 평균적으로 소득은 또 줄어들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세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모든 변화에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예, 기회라고 하는 건 변화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엄청난 변화인 거고, 그 변화 속에서 기회는 뭐냐? 그것은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못했던 일, 중국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그런 분야들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인들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반도체와 또 스마트폰을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때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히 화웨이 때리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제 추측은 삼성 스마트폰 지금쯤은 거의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이 5%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반도체도 매우 위험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화웨이가 2019년 말에 삼성하고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똑같았어요. 계속 치고 올라왔고, 아마 지금쯤 2022년쯤에는 분명히 화웨이가 삼성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저는 대부분 다 가져갔을 거라고 봅니다. 화웨이가 반도체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웨이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반도체 설계를 해서 설계를 잘해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제조를 못해요. 그 제조를 어디에다 맡겼냐면 대만의 TSMC에다가 맡긴 거죠. 그래서 아주 품질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그걸 만들어서 화웨이 그 스마트폰에 장착을 해서 그걸 팔았던 겁니다. 값도 싸고 성능도 좋았죠. 그런데 미국이 그걸 차단했잖아요.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그 설계도를 가지고 TSMC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웨이는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됐어요. 남의 걸 사다가 써야 되는데 그건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도 못 만들게 됐고, 그래서 화웨이 스마트폰은 망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존재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어부지리 반사작용으로
삼성이 기사 회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산업들에도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앞으로 그게 자동차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전기차 같은 데서 또 배터리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분야에서. 전기차, 배터리, 뭐 조선 뭐 이런 데서 다 보면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뛰어넘어가서 일본 기업을 망하게 했듯이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미국이 차단을 했고 네. 앞으로도 그 차단의 정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한국에게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차단시켜서 시장이 분리되는 것 때문에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시장이 줄어들고 소득은 줄어들지만 그게 중국과 그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한국의 일자리를 넓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세계의 어떤 디커플링 현상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고, 네. 우리는 그 기회를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잘 대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